안녕하세요. 랭킹TV입니다. 예전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통계를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해당 영상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위 내용은 직업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실제 직업이 있는 분들의 수익과 자산에 대한 평균을 알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소득 활동이 있는 국민들의 자산 설문조사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신한은행에서 가구 소득이 있는 분들 10,000명의 사례를 조사해 2021년에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꽤나 내용이 자세해서 보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우선 월 평균 가구 소득입니다. 원래는 2020년이면 490만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네요. 2021년 상황도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다음은 소득 구간별 월 평균 총소득입니다. 2016년 이후 전체적으로 소득이 상승하고 있었지만 2019년 코로나 이후 전체적으로 가구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감소폭이 더 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위 소득 1구간에서는 무려 3.2%나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월 지출 형태입니다. 식비나 교육비, 통신비 등의 소비가 50%로 대부분의 지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 240만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소득의 22%가량인 109만 원은 저축이나 투자에 쓰고 있는데요. 주택 구입 등의 부채 상환에도 9% 전후로 대략 43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비 지출은 주로 어디에 쓰일까요? 소비의 대부분은 식비이고 그 뒤를 교통통신비와 월세 관리비, 교육비가 잇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오히려 배달음식 등의 식비에 더 많은 소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부채 상환액에 대한 비중입니다. 가구당 대출 평균이 43만 원이었는데요. 대부분은 주택담보 및 전월세 자금 대출로 약 52%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23만 원 수준이네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의 비중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축과 투자액의 비중입니다. 한국인의 금융상품은 아직까진 저금이나 청약통장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대략 40% 정도를 저축에 할애하고 있네요. 그 다음은 보험으로 31%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18%는 수시이출 금융으로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는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투자 상품에 쓰고 있는데요. 2020년 들어 이전에 비해 투자 상품 금액이 많이 늘어났네요. 다음은 가구당 평균 보유 자산입니다. 2020년엔 4억 3,809만 원으로 보유 자산 평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부동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부동산 값이 급등한 상황이라 부동산의 보유 자산 비중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자료를 소득 구간별로 좀 더 자세히 나눠 들여다볼까요? 하위 구간은 코로나 경기 여파로 인해 감소한 반면 3구간으로는 오히려 보유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아마 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의 자산 증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 구간으로 갈수록 보유 자산 증가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특히나 1구간과 5구간 격차가 44배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럼 평균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평균 부동산 자산은 2020년 현재 3억 4,172만 원으로 부동산 상승에 맞춰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소득 구간별로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하위 구간의 부동산 자산은 줄어든 반면 3구간 이상에선 상위 구간으로 갈수록 더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위 구간의 부동산 자산 보유 비율이 높다 보니 점차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가구당 금융자산 규모입니다. 코로나로 2020년에 이르러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무려 7.1%나 감소했는데요. 월가구 소득이 줄어든 마당의 당연한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소득 구간별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반적으로 소득이 줄어들어
금융자산도 같이 감소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나 소득 구간이 높은 가구일수록 금융자산 감소가 더 컸습니다. 하위 구간 역시 소득 감소로 금융자산이 소폭 감소했네요. 다음은 부채 보유 가구의 평균 부채 잔액입니다. 가구 소득은 줄어들었는데 부채 잔액은 되려 늘었네요. 부채 상환 부담이 가계에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어느 구간의 부채가 더 늘어났을까요? 최상위 구간의 부채는 줄어든 반면 그 외 구간들의 부채는 더 늘었습니다. 특히 하위 구간의 부채 상승률은 상위 구간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코로나 경기에 직격탄을 맞은 하위 구간의 힘든 상황이 더욱 눈에 띄는 그래프네요. 다음은 월 평균 가구 총소득과 자녀 교육비입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교육비는 줄어들지 않네요. 코로나로 등교가 제한되면서 공교육비는 줄어든 반면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았지만 부모님들이 빚을 내서라도 자녀들의 사교육에 더 신경 쓴 걸까요? 위 그래프는 강남 3구와 수도권의 사교육비를 비교한 표입니다. 수도권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비슷하거나 떨어진 반면 강남 3구의 사교육비는 증가했네요.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부자들은 비껴갔지만 보통 사람들의 사교육 시장에는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여드린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령대별 기준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대 미혼 가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3040 미혼 가구입니다. 다음은 2040 기혼 무자녀 가구입니다. 다음은 2030 기혼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구입니다. 다음은 40대 기혼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구입니다. 다음은 40대 기혼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입니다. 다음은 50대 기혼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입니다. 다음은 50대 기혼 학업을 완료한 성인 자녀를 둔 가구입니다. 다음은 60대입니다. 이상으로 보통 사람들의 금융생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자료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료가 아니고 소득이 있는 직업자분들의 하나요 지역별로 인구에 따라 모집단이 구성된 자료입니다. 그러니 각종 재산이나 소득 그리고 지출 수준이 대한민국 평균보다는 높게 잡혀 있을 거고요. 지방에 사는 분들에게도 생각보다 평균이 높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서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